도봉구의 옛 역사를 찾아 떠나는 인문학 여행, 역사잡담 도봉 시즌2 제1회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사잡담 도봉의 진행을 맡은 역사를 만화로 공부하고 있는 락PD입니다. 오늘부터 8회에 걸쳐서 도봉의 역사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팟캐스트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또 시즌 1에 이어서 쟁쟁하는 패널 분들을 모셨습니다. 자, 각자 자기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현대사 공부하고 있는 금강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도 현대사 공부하고 있는 팅커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팅커벨 오셨습니다. 네, 뾰로롱. 네, 저는 현대사를 기본으로 하고 근현대사를 아우르려고 하는 이다혁입니다. 이다혁 선생님. 네. 무슨 뜻인가요? 비밀입니다. 어쨌든 이게 차별화를 하시네요. 네. 어쨌든 이게 닉네임이신 거죠? 본명은 아니신 거죠? 네, 본명은 아니고요. 네네. 팅커벨이나 금강경이나 락피디보다 사람 이름 같이 생겼지만 이게 닉네임이시라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좀 전에 저희가 들었었습니다. 네, 각자 또 우리 좀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금강경 선생님서부터 좀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전 저번에도 한번 나왔어가지고 시즌 1에서도 한번 나왔었었는데요. 현대사에서 주로 저는 도시사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네.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요즘에는 역사를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그러군요. 네네네. 네. 역사를 어떻게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업체 명만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 PPL을 해도. 좋습니다. 네. 토톨로지라고요. 토톨로지? 네네네. 무슨 뜻입니까, 그게? 이게 무슨 철학 명제인데요. 저희 사장님께서 지으신 이름이라. 뭔가 있어 보입니다. 네네. 철학에서 무슨 명제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참인 명제 이런 뜻입니다. 금강경님이 사장님은 아니시고요. 명목상 공동대표인데요. 전주는 따로 있어서. 네. 사장님 맞으신데. 예. 공동대표신데. 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거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강의를 파는 거죠. 강의. 근데 이제 단순히 역사학만 판다기보다는 인문학 전반을 같이 팔아야지 좀 잘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역사뿐만 아니라 철학, 문학, 미술, 이런 예술 쪽 분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인문학 팔아가면서 하는 장사꾼입니다. 네, 판을 아주 크게 벌이시는 모양이에요. 또 돈을 벌려면은 크게 그렇죠. 벌려야 되죠. 기본은 문어발은 기본.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팅커벨 선생님 좀. 네, 저는 그냥 공부하고 있고요. 멀리 파주에서 왔습니다. 네. 무슨 공부를 하는지 이런 것도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당연히 현대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인구. 멜소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어디에 거주했나, 움직였나, 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가 뭐 공부하는지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뼈를 때리시면 어떡합니까? 이것저것 해보고 있다는 소리죠, 도전 정신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시군요. 네네. 또, 우리 이다혁 선생님은? 예. 이다혁은 이제 다시 혁명이다. 이렇게 커밍아웃 비밀주의로 가려고 했는데. 역시 입이 근질거려서. 네. 저는 한국 현대사 공부하고 있고요. 네. 주로 사상사 쪽 사상사 하고 있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요즘은 거의 잘 거들떠 보지를 않는 분야이기도 해서 굉장히 외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 쪽에서 원래 사상사 한다 그러면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군요. 이 똑똑하신 분을 저희 방송에 잘 받아낼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걱정입니다. 네. 저희가 이 도봉구가 오늘 녹음을 지금 3월 2일 날 하고 있는데요. 오늘 도봉구가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어요. 네, 처음으로 한 명. 네. 그래서 안녕히 계십시오. 네. 불안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또 방송이 이제 이번 주중 나갈 텐데 그때 늘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청정 지역으로 있다가 저희는 방학동에서 방송하고 있는데 창동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어쨌든 오늘 조심해서 살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두정거장 전이네요. 두정거장 전. 네네네. 전염 감염자로 이렇게 움직이지 마시고. 네. 괜히 목이 칼칼한 것 같고요. 기침이 나는 것 같고요. 네. 이번 시즌에는 저희가 지난번에는 도봉구의 전반적인 역사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번 시즌은 이제 도봉의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금광경 선생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요? 네. 약속도 하지 않았지만. 뭐 찾아보니까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저가 이제 한 10년 정도 살았거든요. 여기서. 그러시죠. 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근데 이렇게 많은 훌륭한 분들이 도봉을 거쳐간 걸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부끄럽네요. 네. 부끄러워하십시오.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있는지 몰랐는데 네. 뭐 8명을 꼽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김병로, 송진우, 정인보, 홍명희, 차밀이사, 함석헌, 전영필, 김수영. 네네. 요렇게 이제 8분이 네. 사실 뭐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다 놀랍게도 도봉이랑 네. 연이 있으신. 네. 어딘가에 걸쳐 계시는 그런 분들.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도봉이랑 좀 엮어서 해보려고 하는 거죠. 네네. 이분 중에 이제 저희가 김병로, 송진우, 정인보 이 세 분을 또 도봉구청에서 창동 삼사자라고 네 그렇게 사자는 무슨 뜻이죠? 모르겠어요. 삼총사도 아니고 삼사자라고 그래서 구청장님 인터뷰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아 그래요? 네. 이 사자가 무슨 뜻으로 사자? 넘어가시죠. 선비사인가요? 근데 삼사자인데 보통 3마리 사자라고 하니까 마리를 넣으니까 되게 더 친숙해지더라고요. 3마리 사자. 그럼 이 사자가 그 동물 사자를 뜻하는. 네, 라이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죠? 저도 그래서 뭐랄까 근거를 좀 뒤져봤는데 잘 안 나오던데요. 성격들이 그럼 이게 원래 사용되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이게 출전이 뭔가 비웃으면 안 굉장히 좀 되는데. 뒤져봤는데 제 실력이 부족해서겠죠.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혹시 문화체육과장님이 그냥 자기가 지은 거 아닌가? 네. 어쨌든 창동 삼사자라 그래서 저 도봉 문화원 거기에 보면 이제 동상 이 세 분이 앉아 계시는. 예, 처음 네. 봤습니다. 예. 네, 그렇게 앉아 계시는데 황금인 줄 잘 안 알았어요. 보이더라고요. 어디 계시는지 그래서 일부러 찾아가서 봐야 되는. 어쨌든 나름 제일 유명한 세 분이니까 이제 네, 그렇겠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함석헌 선생님은 여기 또 잠시 아니죠. 여기서 거주하셨던 집이 남아 있고, 네, 김수영 시인은 여기 저 기념관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뭐 그 정도로 하고 차미리사님은 덕성여대를 네네네네. 뭐 만드신 분이고, 저 홍명희 선생님은 여기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명희 선생님도 30년대 예, 여기 예. 거주하셨죠. 김병로, 그렇군요. 정인보 등과 함께 창동. 창동에 맞아요. 거주하셨죠. 네. 혹시 홍명희 선생님 북한에 계셔서 3사자에서 빠지신 건가요? 그런가요? 저도 그 예. 생각했는데. 원래 4사자인데. 성격이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4 라이언이 될 뻔했는데 3 라이언이 됐군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인물들에 대한 얘기들을 한 회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 첫 시간 이제 김병로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오늘은 어느 분이 좀 진행을 해주시는 건가요? 이다혁이. 본인의 이름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움찔하시는 것 같은 성명이 나오실 것 같아요. 오늘 지은 거라서. 네. 뭐 김병로 선생 하면 뭐 지금까지도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렇게 내세울 만한 어르신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로 왜 그러냐면 일제 시기에 판검사 그렇죠. 하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 거고 그 후예들이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를 초창기에 이제 이끌게 되는데 네. 그래도 그 사법부를 이끌었던 사람 중에 일제 시기에 그래도 존경할 만한 내지는 네네. 좋게 평가할 만한 그런 분으로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분이 가인 김병로 선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 김병로 선생에 대해서는 이래저래 다양한 이제 연구들이 있고 그 평전들도 꽤 많이 벌써 제가 알기로는 3권 두꺼운 평전 3권이 나왔을 정도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별로 흠이 없으시군요.
그렇죠. 아주 큰 흠결은 없는 것 다 같아요. 작은 흠결은 있네요. 작은 걸 모든 인간이라는 게 뒤주면 역시. 약간의 털면 다 흠결은 나오는 있을 수 거지.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기록이 안 나오면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출생서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우리 같이 이번에 살펴보게 될 역사적 인물들 중에서 김병로, 송진우만 관련이 있겠네요. 출생과 네. 성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왜 이제 잠깐 그랬냐면 이 송진우는 김성수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김성수, 송진우, 그다음에 김병로는 네. 비슷한 호남 지역에서 태어나서 네. 비슷한 성장 과정을 거쳤던 측면에서 뭐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김병로, 송진우, 뭐 김성수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호남 쪽에서 나왔던 인물들인데 뒤에 이제 송진우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네.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라 망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나라 망하고 나서 이들은 이제 20대 초에 일본 유학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고 이제 돌아와서 3.1운동 이후에 이제 쫙 혜성처럼 등장하는 신세대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되게 이제 나름 유의미한 세대로 저는 보고 있는데, 김병로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요. 김인우의 15세 손이라고 하는데, 예. 그 호남 쪽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그 명문 대가라고 할까요? 이런 그 사족 집안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그렇게 크게 네. 막 많이 흠모하고 하는 경우들이 좀 많지 않은데. 하긴 양반 그러면 다 뭐 안동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주로 그 조선왕조에서 주로 이제 살림하면 기호 지방 아니면 영남 네네. 살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나름 뼈대 있는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뒤에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배고프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쩐이 일단 대단히 많으신 그래요? 아닌가요? 일단 출발해서 보면 중소지주로 나오거든요. 네. 아마 김성수와 비하면 그렇게 될 그렇죠. 겁니다. 김성수랑 거의 뭐 네. 만석군이니까 정몽준하고 비교해서 난 못 산다. 네. 이런 느낌인 거죠. 비교를 김성수랑 하면은 잘 살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좀 넉넉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만화로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만화책을 하나 구했는데 산학연 종합센터라는 데서 나온 가인 김병로라는 만화책에 보면 이분 잘 산 것 같지 않겠나 소년 가장으로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약간 기본적으로 원래 그 위인전에는요 네. 서사가 필요합니다. 어렸을 그렇군요. 때 가난을 딛고 네. 일어난 성장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건데 사실 그리고 이제 네. 가인 김병로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네네. 서울에 사셨기 때문에 진짜요? 조부모가 길러준 거예요. 순창에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태어나신 곳을 순창이라고 많이 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순창에 실제 그 생가토가 아직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행정구역으로는 순창인데 지도를 찾아보니까 네. 밑에 있는 담양이나 정읍이랑 더 가까운 순창인 거죠. 그러니까 순창으로 행정면이긴 한데 순창의 그 중심부보다는 오히려 담양이나 정읍이랑 가까워서 이제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 할 뭐 송준효도 담양에서 네. 공부를 했고 아마 그런 식의 네트워크가 다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부터. 이 만화책은 틀렸네요. 이 만화책은 고추장보다는 떡갈비 쪽이었네요. 네, 이 만화책은 엄마가 아파서 맨날 이렇게 누워 있었고 할머니가 키워줬다 이렇게 얘기돼 있거든요. 위인전은 원래 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야 되는. 네, 위인전의 기본은 산나물 캐는 게 기본. 여기 보니까 산나물 캐. 기본적으로 칡뿌리 하나씩은 씹어 주셔야지. 네, 계란도 호미들 좀 품어주고. 네, 그렇지는 그렇게 않았던 되었었어요. 걸로. 네. 예. 아무튼 그래서 중소지주 집안이라고도 이제 저는 평전에서 본 것 같고, 근데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이후에 이렇게 김병로가 살아가는 것들을 봤을 때 분명히 경제적으로 뭐 재벌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경제적으로 굉장히 넉넉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 한말에 네네. 아주 젊었을 때 일본 가서 유학하기 전에 네. 보면 이제 그러니까 네네. 호남 의병 활동에 네네. 같이 좀 청년으로서 같이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이제 좀 의병장, 그러니까 자기가 따르던 사람들 네네. 잡혀가고 그러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 나가야 네. 될지. 10대였을 텐데. 20살 때. 10대 후반에 만 19세 정도 됐을. 네, 그렇죠. 만 19세. 그때 19세면 지금의 뭐 29세, 39세죠. 네, 이분 12세에 결혼하셨던데요. 12세에 결혼하셔서 결혼이 좀 네. 원숙하신 12세, 분이셨네. 네, 16세 부인을 얻으셨던데 보니까. 네. 딱 이다혁 선생이 필명 만들 정도 나이대. 네. 이분은 이제 나라 걱정을. 그렇죠. 아니, 아니죠. 공격을 한 거죠. 그 의병에 들어가가지고 네. 이제 공감되십니까? 그 나이대의 혈기왕성함으로. 그렇죠. 이제 다시 혁명이. 의병 활동도. 예, 의병 활동까지,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요, 제 상상력을 보태면 의병 활동을 이끌던 그 지역에 명망 있는 네. 유학자들이나 이런 의병장들을 네, 네. 아주 젊은 그리고 좀 괜찮은 집안의 젊은 청년이 옆에서 보필하는 내지는 뭐 비서를 할까요? 네. 뭐 그런 역할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의병 활동이 이제 꺾이게 되고 네. 탄압을 통해서 좀 약화되는 가운데 이제 앞으로의 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원래 이제 알고 있었던 송진우나 네네. 김성수나 이런 사람들과 일정한 네트워크 속에서 이제 일본으로 네. 유학을 갈 결심을 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 유학이 그렇게 막 막혀 있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뭐 그냥 마음만 먹고 돈이 좀 있으면 갈 수 있는. 네, 구한 말에는 이제 유학을 많이 갔던 게 상해하고 도쿄죠. 아. 왜냐면 신문물이 네네. 신문물을 뭔가 공부하고 싶다라고 할 때 동아시아에서 국제도시, 지식이 모이는 곳, 돈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면 당연히 일본과 청나라였기 때문에 네네. 좀 어느 정도 이제 재력에 뒷받침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상해 아니면은 일본으로 유학을 갈 수 있었죠. 네. 진짜 거기서 많은 그래서 개념들이나 이런 사상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조선으로. 그래서 초창기 이제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을 받고 가는 관비 유학생들이 이제 네네. 초창기에 좀 나가다가 이제 1900년대 들어오면 사비 유학생들도 꽤 많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지금 이 김병로나 네네. 뭐 다음으로 볼 송진우나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이제 사비로 네. 이제 유학을 갔던 것 같고요. 다만 1910년대, 20년대 유학생들을 보면 네. 지금 우리처럼 네. 엄격한 뭐랄까요, 입학 시험이 있고, 네네네. 그거에 허가를 받고 이런 경우들이 아직은 일본 제국이 세팅이 안 돼서 입시 제도가 뭔가 완비되기 전. 그렇죠. 예. 선과니 뭐라 그러죠? 야간부니 네네.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 뭐랄까요? 이름을 걸어 놓는 그러면서 1910년대 20년대 유학생들 중에는 다수가 가서 돈 벌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넉넉해서 돈을 유학비를 받고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단 거기 가서 뭐 이제 자력으로 공부도 하고 뭐 해볼까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유학 비자로 돈을 벌 수 있었던 그런 시대군요. 뭔가 엄격하지 않은 시대. 그렇죠. 엄격하지 않은 시절. 그럴 때 학벌 세탁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졸업생으로서 정확하게 된 경우에는 네. 졸업생 명부에 이제 이름이 나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식 동창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다수는 조금 다니다 말거나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비일비재예요. 수료 정도라고. 수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름만 걸어놓고 있다가 이제 자기는 어느 대학교를 다녔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보면 정확하게 졸업증을 가지고 있는 졸업장을 받은 이런 사람들의 숫자는 실제로 거기 유학 갔던 사람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소수인 거죠. 김병로 선생님 졸업장이 있습니다. 아. 졸업장이 있으신 분이. 야, 학과 축하드립니다. 대통령은 아닌 걸로. 네네. 다행이네요. 뭐 김병로 선생도 뭐 니혼대나 이렇게 대학을 3개나 다니셨죠. 메이지대에서 결국 메이지대에서 이제 법과 졸업하셨고 그게 왔다 갔다도 되는 시스템인가 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름만 올려놓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학적이 물샐 틈 없이 딱 네. 세팅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름 올려놓고 있다가 또 저기에 이름 올려놓고 있다가 근데 문제는 이제 최종적으로 졸업증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어느 대학교에서 받느냐. 이제 이게 이제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김병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두 군데 자기 이름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메이지대 법과하고 저기 또 한 군데 니혼대. 니혼대 여기를 사실상 이제 거의 동시 졸업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엔 주호대랑 주호대 메이지대. 맞아요. 니혼대는 잠깐 다니다. 잠깐 다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셨네요. 니혼대는 잠깐. 나머지 두 개는 졸업. 근데 이게 좋게 나쁘게 말하면 이제 시스템이 없었던 거지만 또 좋게 말하면 다양한. 이게 예전에는 이게 뭔가 배우는 게 유학에서도 그렇고 뭔가 스승이 있으면 가서 배우고 또 선생님 아니면은 따라다니는. 네. 그러니까 이게 교수의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의 재량권도 어느 정도 있었던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한 대학 한 과 한 선생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인 거고 이 당시에는 뭐 학교나 스승을 이렇게 여러 찾아다니면서 배울 수 있으니까 좋게 포장하면 대단히 좋게 네. 이야기할 수 있는 거군요. 좋게 얘기합시다. 돈만 내면 그냥 갈 수 있는 대학이었던 그게 이렇게 하면 나쁜 거고요. 그런가요? 스승을 찾아갔다 그러면 이제 아주 좋게 포장이 될 수 있겠네요. 네네. 어쨌든 대학을 졸업하셨나요 그러면? 네. 그런데 예. 대학을 졸업한 거죠. 그런데 그 스승을 찾아다니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뭔가요? 네. 등록금 싼 데로 갔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에 어느 대학에 훌륭한 학자가 있으면 그분한테 이제 어플라이 해서 시도를 하고 하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 어떤 일본의 어떤 학자가 훌륭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수학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주로 도의를 한 거는 근대적인 신학문을 배우고 싶은 거죠. 접하고 싶은 거죠. 그것도 적어도 조선의 입장에서 뭐 신학문 하면 저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가장 이 아시아 쪽에서 신학문이 가장 이제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이제 일본에 가서 신학문을 이제 접하겠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게 기본인 것 같고요. 어떤 학자적인 명망을 쫓아서 가는 경우는 좀 더 후대로 가야지 이제 좀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세대들은 이 한국 사회, 그러니까 한말에 조선 사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 당시 1910년대 일본 유학생들이 낸 잡지가 있지 않습니까? 학지광이라고. 그 학지광 잡지가 굉장히 재밌는 잡지입니다. 그러니까 근대적인 학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접한 조선의 청년들이 이제 자기 생각들만 쏟아내는 거죠. 아주 솔직하게. 컬처 쇼크. 네, 정말 재밌고 그 이때에 나왔던 그러니까 그 학지광에 실렸던 글들이 굉장히 쇼킹한 주장들이 많았던 거죠. 그 특히 여성 쪽에서 보더라도 그 수원에 왕갈비요? 그렇죠. 수원에 그분 길도 있는데. 수원에 길 있는 게 박지성이요? 나혜석인가요? 나혜석 맞습니다. 가 쓴 글들이 있는데 정말 그 당시의 감각에서 본다면 신학문을 통해서 굉장히 기존의 상식을 깨는 이런 글들도 꽤 많이 실려서 당시 이제 이 조선의 젊은 청년들이 이제 일본 가서 신학문을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제 조선 사회를 어떻게 새롭게 좀 상상하고 만들어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미지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때 당시에 유학생들을 찍은 사진을 제가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요? 너무 세련돼서. 지금 봐도 세련되지 않을 거라는 게 고정관념 아닙니까? 근데 1900년대니까 그렇죠. 1900년대니까 그때 이런 게 조선 비하는 아니지만 삐. 그 시기에 조선인들과 그냥 그러니까 평범한 조선인과 비교했을 때 대단히 세련된 옷과 옷차림과 머리 스타일을 딱 하고 있더라고요. 김병로 선생 그 졸업식
그러니까 졸업 앨범 찍었던 사진 보면 카라를 세우고 그 타이를 한 물론 김병로 선생님은 저기 신장은 좀 네. 체구가 좀 자그마한 편이시고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딱 그 수트를 입은 채 카라의 타이를 맨 이런 거 보면 오 정말 의외로 이렇게 탄성이 나오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 게 일본 말로 후카시를 잡는다. 후카시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거기 딱 보면 지금 유행하는 약간 그런 약간 레트로한 그렇군요. 그런 딱 수트핏 나는 그 정장에 그 네쿠다이 딱 메고 포마드 딱 그렇죠. 우리 지금 선생이라고 하지만 이때 20대예요. 그걸 알아야 돼. 20대. 대학생이라고 그렇죠. 대학생. 대학생. 네. 졸업하시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법학사를 받은 거 아닙니까? 네, 법학을 전공해서 네. 법학사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걸로 어떻게 이제 업을 자기의 밥 벌어먹고 살 거냐. 진로를 이제 할 건가 할 때 이제 굉장히 암울했던 거죠. 그래서 조선에서 이제 변호사를 개업한다라는 것 자체도 네. 굉장히 전례가 없을 뿐더러 전례가 없군요. 전례가 없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제도적으로 조선인이 시험을 네. 봐가지고 조선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희귀한 사실상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뭐죠? 길을 새로 열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김병로는 이제 학교에 법학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지금 따지면 뭐 사시나 아니면 로스쿨이나 뭐 사법연수원 이런 시스템은 없고 시간 강사를 시간 하시는 거죠. 강사로? 갔다 오셔서. 저랑 똑같네요. 뭐. 시간 강사. 시간 강사. 이때 20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대 중반인데 네, 비슷하네요. 네. 네. 문제는 어쨌든 김병로가 변호사가 되는 과정이 그래서 굉장히 네.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경성 전수학교, 그다음에 보성 법률 상업학교, 그러니까 보성 전문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고려대로 가는 그 전신에서 이제 법학 강사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변호사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일상적인 아주 잘 굴러가는 제도가 없는 상황이었고, 네네. 그런데 이제 변호사 쪽에서 이제 변호사로 개업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네네. 그런데 묘하게 3.1운동 직후에 이 법률학교에서 가르쳤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사 자격을 잠깐 열어줍니다. 굉장히 그게 독특하더라고요. 정말 사람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관뚜껑 닫힐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19년 4월 16일자로 조선총독부 판사로 임명이 됩니다. 판사를 했었던 경험이 일찍 식민지기부터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예. 판사로 임명이 돼요. 그래서 밀양지청 판사로 보임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딱 1년 만에 네네. 20년 4월 17일 날 의원 면직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두는- 자기가 원해서 네, 이제 네. 그만두는 거죠. 그러면서 변호사 자격을 얻는 거예요. 판사했다가 변호사는 될 수 있었던 네,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딱 1년입니다. 3.1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16일부터 그 이듬해 4월 16일까지 17일 날 이제 그만두니까. 그래서 1년 동안 판사를 하고 나오면서 이제 변호사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독특한 경로가 아닌가. 그 당시 상황 속에서. 그 뒤로 가면 이제 변호사 시험이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몇 대 1이다. 네. 지금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 네. 담양에서 출생을 하셔서 네. 유학을 순창. 갔다가 네. 순창 행정구역으로 순차. 밀양 가셨다가 이제 변호사 개업하셨는데 네. 도봉은 언제 나오는 도봉은 이제 멀었죠. 도봉은 12년 뒤에 나옵니다. 아직- 지금으로부터 12년 뒤. 아직 멀었나요? 네. 네, 네. 도봉은 멀었네요. 네. 네. 도봉 얘기 언제 나오나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항일 변론입니다. 항일 변론. 네. 일사천리더라고요, 보니까. 네. 쭉 그 항일 변론을 21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네. 주로 이제 독립운동하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운동하고 했던 사람들을
연이어 이제 계속 변론을 하는데 물론 그런 변론은 이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제 변론 하시겠죠. 그런데 다만 이제 굵직굵직한 독립운동과 관련된 사건들, 네. 항일 변론을 이제 쭉 연이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들 장사 안 된다 그래도 월에 돈천씩은 꼭 확확 꽂히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방송 듣는 장사 안 되는 변호사분들 굉장히 또 억울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천 벌다가 1,000만 원 벌어서 우는 소리 하시는 그렇죠. 겁니다. 장사 안 되는 분들이 1,000 버는 거니까. 제가 제 손가락 걸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3천 벌다 1,000만 원 벌어서 힘드신 거예요. 그렇죠. 네. 이때는 더 하셨을 겁니다. 많이 버셨을 거예요. 그럴까요? 많이 벌지 않았을까요? 일단 변호사가 많이 없으니까. 그렇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인으로서 변호사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았고. 근데 아마 그래서 더 그런 시국 사건 변론을 많이 하시는 위치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조선인 변호사 자체가 워낙 귀했고, 근데 또 그 중에서도 조선인 변호사로서 이제 더 나아갈 수 없는 그 식민지의 한계도 있었고, 거기서 또 본인의 의지도 있으셨던 거고, 그러면서 뭐 할 수 있어도 안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그래도 김영호 선생님이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럼 이분은 친일파들도 변호하셨을까요? 그런 얘기는 여기서는 안 하는 걸로. 민사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뭐 뒤져보지를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본다면 재밌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김병로는 대체로 보면 일제 시기에 이제 민족주의 계열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데 그러니까 조선공산당 뭐 그다음에 조선공산당 사건 그다음에 저기 뭐죠? 뭐 각종 소작쟁이, 암태도 소작쟁이 사건이랑 그다음 화전민들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정말 열성적으로 변호하는 것들은 좀 확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독립운동이나 이런 민족주의 계열의 민족운동, 독립운동에 대해서 변호도 하지만 사회주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의 운동이나 그다음에 일반 소작쟁이, 화전민들의 어떤 열악한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의 굉장히 열성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했던 것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인권 변호사인 거죠. 그러겠네요. 네. 이 만화책에 보니까 김상욱 열사, 네, 그분도 변호를 하셨다고. 그래서 거기 김상욱 열사가 잠시 머물렀던 이해수라는 그 집, 잠시 머물렀는데 그 이해수 씨를 일제 경찰이 고문을 해가지고 반죽음이 된 거를 법정에 끌고 나왔다. 그래서 그분을 무죄를 시켰다. 뭐 이런 얘기를. 만화에 나오는 얘기. 네, 만화에 감동적인 얘기가. 드라마. 그런데 여기 또 반전이 뭐냐면 그 이해수 씨가 독립운동 그걸 못 받아서 나중에 대법관 됐을 때 이 할머니가 찾아와서 그래갖고 대법관님이 이걸 또 뭐 주셨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그 이바에 본 것 같습니다. 평전에도 나오는 거. 네, 만화책에 있네요. 훌륭하신 분이네요, 정말. 네, 이 만화책 없었으면 할 말이 하나도 없었을 텐데. 그 황옥경부 아시잖아요, 밀정. 네, 영화 밀정. 영화 밀정. 그 사건도 변론 기록이 있어요. 누구 편에 서서 그럼 애매하네요. 그 구무렵에 이제 그 신간회라고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만화책에. 네. 신간회가 되게 이분이 중심으로 돌아갔었던 건가요? 어려운데? 질문이 어려운데요? 제가 던져놓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질문을 던졌네요. 신간회가 구찌가 큰 사업이었기 때문에. 안에서도 워낙 많이 아니 근데 큰 틀에서 보면 후기 집행부 문 닫기 직전에 후기 집행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분이 문 닫았다고 문 닫고 나온 것처럼 얘기를 31년에 문을 닫았는데 30년에 중앙 집행위원장이 되시니까 이게 뉘앙스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앞부분이 길게 해요. 초창기 저기 안재홍이랑 등등이 길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초창기에 저기 신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중앙 간부로서. 유명한 게 신간회는 합법단체예요. 조선총독부의 그러니까 인가를 받은 단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신고해야 되고 실제로 이제 공식적인 조직인 거죠. 여기서 잠깐 신간회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전 이름만 들었어요. 어떤 단체인지도 잠깐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신간회는 뭐 일제 시기에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이제 합작을 했던 힘을 합쳐서 일제에 대항하는 어떤
조직으로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신간회이고요. 오늘날 말하면 시민단체죠. 아, 시민단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날 말하면. 네. 시민단체인가요? 그럼 참여연대인가요? 아니, 뭐 지회 있고 하니까 그 지방별로 그리고 여러 세력들이 연합해 있고. 예, 그래서 그 신간회의 초창기 이제 주도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건으로 중앙집행부가 다 잡혀갑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집행부를 꾸려야 되는데 그 꾸릴 때 주도적으로 나왔던 것이 이제 허헌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허헌이 이제 김병로를 이제 김병로의 손을 내밀어서 김병로가 이제 신간회의 중앙 네. 이제 집행부로서 이제 선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신간회 활동에서 제일 뭐랄까요 교과서에 나오는 게 네. 1929년에 있었던 그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변호 활동입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터졌을 때 당시 공산주의자들이건 민족주의자들이건 온통 관심은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어떻게 타 지역으로 전파할 것인가 였거든요. 실어 나를 것이냐. 네. 그래서 그 소식들을 듣고 다른 지역의 학생들도 또 항일운동을 펼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여튼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그 연루됐던 학생들의 변론 이런 것도 이제 적극적으로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신간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타 지역으로 이제 전파하려고 하는 활동들을 펼쳤는데 그러기 위해서 신간회 차원에서 이제 도모하고 있었던 게 이제 민중대회를 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서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 이제 알리는 네. 어떤 거를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발각이 되면서 이제 일망타진되고 네. 그걸로 이제 김병로도 이제 철창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투옥돼서 그러니까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김병로가 일제 시기에 가장 김병로의 일제 시기 활동을 대표하는 걸 말해봐라라고 네. 한다면 항일 변론과 네. 이 신간회의 중앙 집행부로서의 활동을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 그 내상 속에서 결국은 경성 생활을 이제 접고 네. 창동으로. 네, 창동으로 좀 옮기시는 것 네. 같아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 신간을 던졌는데 너무 구지가 컸네요. 네. 창동으로 빨리 모시려고 이제 했는데. 나오네요. 창동 나왔습니다. 네. 창동. 이때는 심지어 경성도 아니었던 그렇죠. 양주군. 네. 지금 그 주소가 보니까 여기 창동 큰 대로변에 HQ 병원이 있어요. 네, 그 병원 자리더라고요. 오. 네. 바로 큰 대로변에 여기 있어서 10년 사셨다며. 저 창동 살아가지고요. 거기가 창동. 여기 창동 사셨어요. 그렇습니다. 창동리로 이주하셨거든요. 네, 네. 창동이요. 네. 1동부터 4동까지 있는데 5동까지 있어요. 5동까지 있는데 네. 굉장히 큽니다. 창동이. 네, 제가 창 4동 살아가지고 혹시 여기 창 몇 동인가? 여기는 방학 3동입니다. 아니요, 거기. 거기가 창 HQ. 5동이에요. 그럼 저희 동네가 아니었네요. 네, 네. 네, 저는 창 4동. 4동하고 5동하고 되게 가까울 것 같은데. 바로 옆이긴 합니다. 네. 거기 바로 있었나요? 그 자리에 계셨더라고요. 네. 그 나중에 회고에 봐도 15년 살고 다시 47년에 서울로 가셨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세요. 32년경으로 예상이 되고 회고에 보면 이제 이 당시 서울에 있는 집을 팔고 뭐 채무 네. 다 갚고 그랬더니 이제 2,500원이 남아서 수중에 아, 전 재산 2,500원으로 2,500원으로 이제 집도 사시고 논도 사시고 32년에 준비를 시작을 하고 네. 이제 완전히 와서 살기 시작한 거 이제 아예 네. 그냥 쭉 살기 시작한 건 36년부터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32년부터 이주를 준비하기 시작을 해서 36년부터 이제 쭉 산 거죠. 네. 그렇게 평전에는 나오는데 여튼 팅커벨리 말씀하신 대로 네. 신간회하고 투옥되고 하면서 어떤 뭐랄까요 경성에서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안 좋은. 그래서 이제 창동으로 좀 바깥으로 네. 나갈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6년부터는 아예 이 창동에 와서 쭉 살게 되는 네. 거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 만화책에는 김병로 가인 김병로 만화책에는 사람들이 많이 놀러 왔다고 창동으로 놀러 와서 교류가 많았다. 네, 놀러 와서 보니까 이 동네 좋다. 그래가지고 이 동네에 거주하시게 된 처음에 이 동네에 오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주변 분들 많이 이 동네에 와서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것 같고 얘기 들어보니까 안창호 선생님도 놀러 와서 좋다. 그래갖고 전셋집까지 계약했다가 계약을 갈 뻔했다가 네. 그게 거기가 방학동이에요 현재. 그래요? 그러니까 안창호 도산 선생이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이쪽 지역에 오셨다가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 이제 30년대 중반 넘어간 민족주의자들도 여기 좀 거주하고 있었고 이쪽에 이제 방을 얻자 집을 얻자 하셔서 여기 오래 살고 계시던 이제 가인 김명로 선생이 대신 집을 알아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이동 넘어가는 길에 네네. 어디 옛날 지명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지명에 집 계약까지 갔다가 안창호 선생이 38년에 돌아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집을 계약을 못 하는데 거기가 현재 방학동. 네네네. 우리 동네. 그러니까 이게 안창호 선생님이 좀 늦게 돌아오셨었으면 그렇죠. 저희 이 시리즈에 아마 안창호가 안창호 선생님이 들어가셨죠. 들어갔을 겁니다. 1번은 사실 안창호가 되겠죠. 네, 그렇죠. 말년을 보내셨던 거 해가지고. 그렇죠. 네. 1번은 안창호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 집 계약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계약만 해서도 우리가 어떻게든 엮을 그럼요. 텐데. 3일만 사셨어도. 그러니까. 아깝습니다. 이 동네가 사실 살기 좋은 동네예요. 이 동네가. 저희 그 전편에서 저희 그 시즌 1에서 네네. 이 동네 조선시대 막 이야기하면서 이 동네 진짜 살기 좋은 동네. 지금 서울의 집값이 여기를 너무 저평가하고 있다. 네, 그렇죠. 저는 파주에서 왔습니다. 여기도 저한테는 집값이 높은 데입니다. 아닐걸요. 아닐 겁니다. 이 동네 아무튼 살기 대단히 좋은 동네. 네, 뭐 집값은 모르겠지만 여기 덕성여대 이렇게 수업하러 강의하러 오고 그러면 정말 좋다라는 느낌은 진짜 많이 받습니다. 그러신가요? 예. 뒤에 산 있고 천 흐르고. 네. 이게 옛날 창동리가 오늘날 파주 같은 데예요. 서울이랑 적당히 가깝고 서울은 아니고 파주 땅값 싸고 적당히 멀다고 할 수 있습니까? 파주 지금은 근데 그 교통수단이 훨씬 지금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보다. 지금은 네네. 그 당시에 뭐 물론 창동에서 이제 용산까지 가는 기차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뭐 지하철로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거랑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러겠죠. 창동에서 용산보다는 이제 청량리 경원선이죠. 그렇죠. 네네, 경원선이죠. 경원선인데 이제 뭐 갈아타고 올 수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뭐 아까 여기 이 창동이랑 네. 이쪽 도봉구 방학동 이런 데가 정말 살기 좋다라고 하는 게 그 산을 딱 달아보잖아요. 뒤에 북한산이면 그렇죠. 호연지기가 스스로 길러. 나라의 어떤 나라 걱정 이 시국에 이 나라 걱정을 하게 되고. 한용운 선생의 시무장이 생각나네요. 김병로 안창호급 되는 인사들이 이 동네에 살려고 했었다는 것 자체가 이 동네는 뭔가 있는 그렇군요. 겁니다. 네. 지기가 네. 다른 거예요. 지기가. 이 동네는 땅이 땅에 기운이 있는 있구나.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해방되고 나서부터 우리 또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시나요? 해방되고 나서 가장 첫 그거는 물론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민족주의자들이 결합하는데 한국민주당이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한민당. 한민당이라고 줄여서 하죠. 그쪽과 이제 정치적으로 호흡을 같이 하는데 그게 이제 다음 할 송진우, 김성수 이런 사람이 주도했던 거고 거기에 함께 했고 그다음에 동시에 법과 관련해서 본다면 미군정청과 함께 한다. 네. 미군정청의 이제 사법부장. 군정청이기 때문에 군정이기 때문에 네네. 미군 마음이에요. 그런데 워낙 미군은 한국 사회에 대한 군정을 시행하기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인 엘리트들을 이제 그 군정청의 일들을 해가는데 이제 주요한 일들을 맡기거든요. 그 사법 영역에 이제 사법부장으로 김병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어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 해방 이후 직후의 상황을 보면 대체로 봤을 때 이제 항민당 내지는 민족주의 계열에서 민족주의 세력으로서 이제 활발하게 움직였던 사람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해방 이후에 이제 이념적인 갈등이 더 심하지 않습니까? 남북도 갈려 있고 다시 좌익 우익들의 대결도 심한 상황 속에서 그 전면에 나서지는 않지만
여튼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미 군정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가 민족주의 세력에는 되게 중요했었는데 그 부분에 이제 한 축을 담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존경받는 어른이었죠. 이 당시 연배가 이미 해방될 때 환갑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환갑이랑 지금 그쵸, 환갑이 다르잖아요. 환갑 정도의 나이에 이제 식민지기에 항일 변론도 오래 하셨고 네. 이제 뭐 민족주의 지도자들과 이제 교류도 많으셨고 이제 뭐 법적인 전문성은 당연히 있고 그런 상태에서 당연히 이제 남한에 이제 38선 이남에 계실 때 네. 당연히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또 위치에 계셨고 가장 이쪽에서는 방구를 세게 끼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약간 가장 잘 나가는 사람. 금강현 선생님이 맨날 미는 표현인 것 같아요. 방구를 세게 꼈다. 그렇죠. 근데 저도 팟캐스트 듣다 옛날에 처음 들었어요. 이 표현을. 방구 깨나 낀다 이런 얘기 안 쓰나요? 지금 다들 그래요? 아니요, 저 들었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제가 좀 네. 표현이 저렴해가지고. 그러니까 지리지 않으면 된다니까요. 네네네. 이때도 보면 제가 이 만화책에 보니까 만화책 오늘 얘기 많이 나오네요. 제가 이 만화책 좋습니다. 되게 좋은 만화책. 것 같아요. 네네, 네, 완전 만화책을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이때 형사법 같은 것들을 많이 저거 연구하죠, 예, 연구. 하셔서 체포영장 받지 않으면 구속될 수 없다, 잡아갈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으로요? 네, 그 전까지는 그냥 막 잡아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잡아간 다음에 구속시키지 않으면 10일 안에 풀어줘야 된다. 이런 것도 그때 하셨고 또 변호사 우리 그거 있잖아요. 너는 잡으면 미린다 원칙. 네, 미린다 변호사를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는 그거조차 없었는데 그걸 하게끔 만들었다. 뭐 이런 만화책 안에서 그런 좋은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던 말이죠.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이나 이제 근대 형법에서 이제 기틀 잡으신 분이라고 네. 많이 하는데, 근데 이거는 식민지계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본인이 여기 창동에 사실 때 네. 요시찰 인물이라고 계속 감시를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서울을 떠나 살아도 감시를 받는 거죠. 근데 저는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실제 공포였을 수 있는 게 그렇죠. 45년 8월이 되면은 일본이 패망할 걸 다들 알잖아요. 네네. 근데 그 상황에서 일본이 요시찰 인물들을 죽일 수 있다라는 첩보를 들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8월 달에 가평으로 도망을 네네네네. 가세요, 사실상. 네. 그러니까 많이 흩어집니다. 네. 정인보도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방이 다가올수록 우린 오늘 해방이 다가오면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 민족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여차하면 우리가 죽임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 가평으로 가족들도 몰래 이제 피하셨다가 이제 완전히 종전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해방 4일 전에 다시 창동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그 4일이 뭐 3만 년 같았다라는 표현을 회고에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아시는 거네요. 자기가 급이 되는 인물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게 야. 아마 다음 방송에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대단하시네. 그런 첩보를 송진우한테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해방될 걸 알고 창동으로 돌아오셨고 해방을 맞이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가인 김병론 선생이 얼마나 뭐 근대적이고 뭐 형법이 있고 그것도 당연히 다 맞는 말이지만 실제로 감시받았던 경험 그리고 언제든 내가 국가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 속에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해방된 조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은 이제 그 이후의 행적들을 좀 더 그러겠네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뭔가 멋있게 느껴지네요. 뭔가 급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네트워크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맞죠. 정보가 야, 좋으니까. 야, 우리 죽을 수도 있대. 일본이 우리 죽일 수도 있대. 야, 일단 지금 몸을 숨길 오늘 때야. 숨길 때. 이런 말을 서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스스로 본인의 급을 안다는 거잖아요. 되게 우리한테 부럽네요. 그런 정보가 안 오죠. 그래서 되게 멋있네. 전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제 동료가 그랬어요. 너 잘린대. 네. 그 느낌이랑 이거랑 좀 느낌이 아니요. 좀 생계 문제에서는 똑같은 네, 거죠. 공포감은 비슷하더라고요. 공포 그렇죠. 네. 해고는 살인이다 모르세요? 슬로건. 그렇죠. 네. 근데 네네. 일제 시기 특히 중일 전쟁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 그게 일반적 공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겠죠. 조선에 좀 뭐랄까 운동 좀 했다라는 사람들, 조선인들 사회에서 좀 그 명망이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쨌든 거의 꼼짝마라 분위기였기 때문에 네. 뭐 여러분들 좀 뭔가 들어보신 분도 있었겠지만 그 예방구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런 그 자기가 할 의사도 없고 할 생각
뭔가를 움직일 생각도 없는데 그냥 쟤는 지금 상황에서 위험해. 뭐 가두는 거죠. 마이너리티 리포트. 네, 그거네요. 영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일제 말기에 일반화되거든요. 그게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남한에서도 너무 많이 사용되는 네. 특히 간첩 뭐 그렇죠. 보도연맹. 보도연맹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해방 이후에 김병로가 이제 그런 어떤 제도들을 네. 고민을 하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들은 꽤 의미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은 미군정의 어떤 통치 방침과도 분명히 이제 맞닿아 있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통치했던 방식과는 뭔가 조금 다른 방식들을 실행한다라는 차원에서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가인도 네네. 고민이 있고 자기 고민이 있고 그다음에 미군정에서도 적어도 그 이전 방식과는 다른 방식들을 좀 채택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좀 같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실제 48년에 초대 대법원장이 되시죠. 김병로의 일생을 보면서 저는 제일 뭐랄까요? 김병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한민당하고 같이 했고 친한 사람들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네. 그리고 미군정청에 들어가서 사법부장도 하고 네. 했는데 좌우합작운동 나오니까 좌우합작 7원칙 좌우합작에 동의하면서 나와버려요. 왜요? 한국민주당에서 나와요. 그러면서 민중동맹을 만드는데 민중동맹이라는 우파 단체예요. 우파란다. 저희 중간파 단체. 네. 예.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를 보더라도 저기 김규식이라고 저기 김구랑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48년도 이제 그 분단되기 전에 남북협상. 남북협상할 때 그 김규식이 만들었던 조직 이름이 민족자주연맹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김병로는 사상적 이념적인 측면에서 보면 넓은 의미에서는 민족주의자로서 한국민주당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지만 좀 더 좁혀서 본다면 중간파적인 어떤 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과 함께할 부분들, 그 다음에 그 함께하는 가운데 어떤 민족의 길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저기 이제 이 법조계에서는 네. 명망이 있으니까 초대 대법원장으로 네. 김병로를 이제 다들 이제 미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제 통과가 되고 동의안이. 네. 근데 이승만이 그렇거든요. 이승만이 김병로 이 대법원장 안을 보면서 김규식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승만 입장에서는 중간파가 싫은 거예요. 김규식 이렇게 내 사람이 아닌 거죠. 이승만 입장에서. 이승만 입장에서는 자기하고 서로 싸웠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초대 대통령, 네. 그다음에 한 분은 초대 대법원장 만났죠. 당연히 좋은 관계일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싸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법원장 그만둘 때까지. 대법원장 그만두고 와서 밖에 나와서도 이승만 계속. 네. 제일 큰 갈등이 이제 52년 부산 정치파동 때인데요. 부산 정치파동 때 이제 가인 김명로 선생이 이제 대법원장이었고, 네. 그 시기에 이제 행정부 이승만이 이제 네. 정치파동을 일으키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내셨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때 얘기되는 게 이제 민주법치국가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필수적이다. 네. 이제 이걸로 이제 그 사법부 독립의 아이콘이 되신 거죠. 네. 삼권 분립의 아이콘. 네. 예. 가인 김병로 선생은 사실 사법개혁에 관심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관심 가질 만한 어른은 맞아요. 근데 아까 그 김명로 선생님의 어떤 정치적 그런 스펙트럼을 쫙 들으면서 이런 그런 게 자기 손주한테 영향을 미쳤나? 이런 생각이 이거 너무 이거. 김종인 손자가 김종인이잖아요. 네네. 김종인이 모든 정당에서 그렇죠. 비례대표를 다 했더라고요. 네. 정말요? 네. 네, 그 보수부터 네. 지난번 김병로 선생이 미워주려고 그러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김종인을 말하는 순간 저는 급이 확 떨어집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가요? 네. 여기까지만.
네. 어쨌든 근데 여기 보면 반민특위에서도 굉장히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구도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대 재헌국회죠. 네. 재헌국회가 반민특위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반민특위는 국회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조직한 네. 거고 이승만 정부와는 상관이 없는 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법원장도 김병로, 그 다음에 특위위원장도 네, 김병로 네, 했다라는 거는 어쨌든 이 재헌국회 내부에서는 적어도 민족운동이라는 차원, 일제시기의 민족이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법조계의 명망에 있어서도 그렇고, 김병로는 확실히 재헌국회에 어떤 선출된 국회의원들에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고, 그 속에서 이제 뚜벅뚜벅 이제 움직여 가지 않습니까? 네네. 제일 유명한 친일파부터 이제 잡아들이기 시작하죠. 이제 그게 결국은 좌절되는 거죠. 그렇죠. 무엇을 건드리면서 경찰을 건드리면서 경찰 특히 이제 뭡니까 독립운동가 괴롭히고 네. 잡아가고 고문하고 했던 친일 경찰들. 친일 경찰의 핫바리가 아니고 일제 시기에도 꽤 이제 네. 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해방 이후에 다시 경찰의 순회가 되니까 네. 노덕수리 같은 뭐 노독수를 포함하여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반민특위에서 손을 이제 잡아가려고 하기 시작하니까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이승만이 반민특위를 경찰이 습격하잖아요. 네. 그리고 개박살을 내놓는데 개박살을 낸 그 다음 날 이승만이 해외 언론과 해외 신문과 인터뷰를 자청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하냐면 내가 시켰다. 내가 경찰을 시켜서 반민특위를 습격하게 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명분이 뭐냐? 네. 우리는 지금 빨리 빨갱이를 때려잡아야 되는데 가장 큰 일꾼이 경찰인데 경찰을 괴롭히면 안 된다. 이게 이승만 논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민특위를 습격하는 건 경찰들이 자의적인 판단 어떤 지들 마음대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이승만 정권 차원에서 반민특위가 너무너무 꼴보기 싫었던 거고 너무 이 가시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습격하게 된 거고 결국 그 이후로 반민특위는 사실상 그렇죠. 예,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김병로와 이승만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굉장히 대척적인 관계였고 그 대한민국 헌법 구도 하에서 보더라도 이제 김병로는 이 상권 분립, 네. 사법부의 독립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전투적으로 싸웠던. 저희가 해방 후에 네. 이승만이 뭐 독재를 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딱 그 시기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네, 네. 이승만으로 대표되는 그 40년대와 50년대 이미지. 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헌의회라던가 아니면 가인 김병론생으로 대표되는 이 초대 사법부라던가는 네. 이승만의 행정부와 또 다른 분명한 결이 있었다. 이런 건 좀 기억할 만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80년대 근현대사가 처음 제대로 네. 연구되기 시작했을 때 한민당 하면 다 지주, 자본가, 친일파, 뭐 이승만 하면 미국 똘마니, 뭐 이런 식의 해서 말 그대로 남한의 우익 세력이라 할 만한 세력들은 다 보잘것없고 쓰레기거나 이런 식의 이제 어떤 뭐랄까요? 색안경 이제 너무 딱 쓰여지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그거 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해방 이후에 이 남한의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건강한 측면도 같이 함께 작동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다시 한번 또 한국 전쟁 그다음에 이승만, 박정희 이러면서 또 다시 또 그렇죠. 네. 힘든 상황들에 이제 놓이게 되는 측면이 그런 차원에서 김병로는 그가 그거를 다 전부 대변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그런 어떤 한국 사회의 움직임의 한 흐름을 네.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김병로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건가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64년에 서울에서 돌아가세요. 그래서 네. 간염으로.
돌아가시는 건 또 창동에서 안 돌아가시고? 네, 왜냐 47년에 이미 서울로 네. 이사하셨기 때문에 서울 인현동인가 거기 사시다가 네, 돌아가시기 전년도에 이제 훈장 받으시고 그 64년에 돌아가시고 이쪽으로 다시 모시는 거죠. 네. 이승만한테 훈장을 받나요? 아, 박정희. 아니 박정희죠. 아, 64년이니까. 박정희한테. 네. 57년에 돌아가셨, 64년에 네, 돌아가셨나요? 64년에. 아, 그렇군요. 네. 대법원장을 그만둔 게 아마 그 네, 57년이 네. 정년퇴직입니다. 만 71세. 아, 그래도 만 70세. 네. 정년퇴직을 하신 게 어디예요? 아, 그렇죠. 주식에. 아무튼 우리나라의 법을 세우시는데 처음에 밑거름을 까셨던 그렇죠. 네, 그런 분이 창동에 집을 얻으셔서 창동 사시는 분들 정말 자부심을 가지셔야 네, 됩니다. 창동 3사자 분들 네. 삼사자. 네. 삼사자. 안창호가 3일만 살았어도 그러니까 사사자. 홍명희가 사층석탑이다. 홍명희가 북한에서 가지만 않았어도. 안 왔어도 5사자. 네, 그렇죠. 뭐, 네. 네, 그런 겁니다. 네, 하여튼 그분 중에 한 분은 우리 김병로 선생이 이 도봉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네. 제법 오래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도봉구 주민으로서 한번 기억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또 이렇게 김병로 선생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는데 뭐 간단하게 뭐 소감을 좀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우리 금강윤 선생님부터. 아, 저는 몰랐네요. 저희 바로 옆동 사셨어. 다시 한번 네, 반성하면서 네. 김병로 선생님 오늘 꿈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네, 우리 또 팅커벨님은. 아, 저는 벌써 녹음할 때 네. 역사적 인물 얘기할 때 선생님이나 어르신이라는 표현 잘 안 쓰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원래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렇죠. 이름을 딱 이름으로 저희는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일부러 좀 선생님이나 어르신이라는 표현 썼던 게 그 해방 후 그리고 그 식민지기에 우리가 그래도 기억할 만한 분이 계시다. 존경의 의미를 담아. 네, 그럴 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즐거웠습니다. 네, 별 흠 없는. 네. 우리 이다혁 선생님. 저는 첫 이 방송이어가지고 굉장히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좀 정신없이 진행을 해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이거를 어쨌든 좀 앞에서 이렇게 끌어가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저는 그냥 패널로 한 말 좀 거들라고 그런 스탠스로 이제 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지편이 있었고요. 아, 재미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네. 험난한 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송진우.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는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이고 정치인이신 송진우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사자 정도 한 분이시죠. 네, 그렇죠. 네. 송진우 선생님 또 어떤 삶을 파란만장하게 보내셨는지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럼 이걸로써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잡담 도봉은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다혁, 팅커벨, 금강경님이 함께해 주셨고 진행은 저 락PD, 연출은 출동PD,